한국인은 꼴도 보기 싫어. 태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면서 벤코리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됐는데요. 태국의 음식점들은 물론이고 관광지에서까지 한국인들 받지 않는다며 노코리안이라는 팻말까지 걸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광사업으로 먹고 사는 태국이기에 태국 정부는 극심한 경제 위기를 걱정하며 태국 시민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바로 카메라를 들고 취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사태는 어떻게 끝이 나게 될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미첼이에요. PBS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죠. 실리콘밸리의 테크 문화를 주로 다뤄왔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태국의 벤코리아 운동을 취재하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오피스에서 평범한 월요일 아침을 보내고 있을 때였죠. 사라, 이것 좀 볼래? 제 상사인 마이크가 태블릿을 들고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방콕 포스트의 기사였는데 태국의 IT 업계가 한국 기업들을 전면 배척하는 움직임을 보도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국가 간 갈등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마이크를 올려다보며 말했죠. 태국은 관광대국이고 외국인에 대해 관대한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한국만? 마이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바로 그거야. 내가 이 이야기를 파고들어 봐줬으면 해. 사실 저에겐 이 주제가 남달랐어요. 제 어머니가 한국계 미국인이거든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보낸 서울에서의 여름방학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하철을 타고 명동을 누비고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고 이태원에서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보던 기억들이죠. 그땐 몰랐는데 그 경험들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취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태국의 IT 업계 동향을 조사하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태국의 디지털 산업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봐온 스타트업 생태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패한 관리들이 뒷돈을 요구하고 능력 있는 개발자들은 제대로 된 평가도 받지 못한 채 해외로 떠나고 있었죠. 엄마, 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죠. 사라, 내가 어렸을 때 한국은 태국보다 훨씬 가난했단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에 미쳐 있었지. 주말에도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어.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한국의 발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수십 년간의 치열한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반면 태국은 글쎄요, 뭔가 다른 길을 걸어온 것 같았어요. 취재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5G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도 한국의 네트워크 속도를 부러워한다니까요. 반면 태국은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안정적인 4G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교육 시스템의 차이였어요. 한국은 코딩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시작하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죠. 태국은 대학교에서조차 10년 전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한 태국 개발자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창의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기회가 부족한 거죠. 취재 준비 중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도 있어요. 방콕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려는데 제 노트북이 갑자기 먹통이 됐죠. 그래서 급하게 근처 애플 스토어에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엔지니어가 제 노트북을 10분 만에 고쳐줬어요. 알고 보니 그분이 삼성에서 애플로 이직한 분이더라고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은 세계 최고예요 라고 애플의 팀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아버지도 이번 다큐멘터리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투자자셨던 아버지는 사라, 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거야 라고 하셨죠. 한국은 이제 혁신의 허브가 되어가고 있어. 반면 태국은 안타깝게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구나. PBS의 시니어 프로듀서들도 이 기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줬어요.
사라, 이건 단순한 국가 간 갈등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21세기 아시아의 새로운 지형도를 그리는 거야.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다루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벤코리아 운동이 아니었죠. 이건 발전과 정체, 혁신과 간성, 미래와 과거의 이야기였어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할머니가 주신 오래된 사진 앨범을 펼쳐봤어요. 1960년대 서울의 흑백 사진들이었죠. 그때의 한국은 정말 가난했어요. 하지만 그 사진들 속에서도 사람들의 눈빛만큼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래를 향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곧 방콕으로 떠나요. 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이번 취재가 제 경력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마도 제가 반은 한국인이어서 그런지 이번 이야기는 제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야. 이건 두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다르게 흘러갔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될 거야.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걸요. 방콕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전날 밤 꿈을 꿨어요. 할머니가 어린 시절 제게 들려주시던 한국 이야기들이 꿈에 나왔죠. 그래서 마음이 좀 복잡했는데 갑자기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방콕행 직항 비행기에 기술적 문제가 생겨서 서울을 경유하게 됐습니다. 이게 운명일까요? 저는 웃으며 짐을 챙겼어요. 실리콘밸리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태국 언론들이 보도하는 오만하고 배타적인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과연 그게 사실일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 세계 수많은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입국장으로 가는 길에 있는 디지털 아트월은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자동 출입국 심사대였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근처에 있던 안내 로봇이 영어로 물어보더라고요. 네, 로봇이요. 입국 심사 과정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태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동남아 출신들을 차별한다고 했는데 제 앞에 있던 베트남 가족이나 뒤에 있던 태국 관광객들도 저와 똑같이 친절한 대우를 받았어요. 오히려 심사관은 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서 태국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은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도 놀라웠지만 제가 탄 열차 안이 더 신기했거든요. 모든 좌석에 무선 충전기가 있는 건 기본이고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환승 정보를 보여주는 스마트 디스플레이까지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출퇴근 전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저기요, 혹시 처음 오셨나요? 옆자리에 한국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제가 연신 주변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거든요. 네, 10년 만에 왔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많이 달라졌지요? 우리도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엊그제는 우리 동네 구청에 민원 넣었더니 AI가 전화해서 처리해 주더라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문화 충격이었어요. 운전기사님의 내비게이션에는 실시간 교통정보는 물론이고 주변 공사 정보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저희 택시는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더 안전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사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강남의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는데 옆방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영어, 힌디어, 아랍어가 뒤섞인 대화였는데 알고 보니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가 묵은 호텔 근처에는 스타트업 빌리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의 혁신가들이 모여드는 일종의 실험실 같은 곳이었죠.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오랜만에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주문할 때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니까 3D 홀로그램으로 메뉴가 공중에 떠오르더라고요. 신기해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요즘은 이게 기본이에요. 외국인 손님들이 음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고르실 수 있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이것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무인 계산대는 기본이고 로봇이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계산할 때 현금을 내밀었더니 직원분이 웃으면서 요즘은 현금 쓰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밤늦게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태국 언론들이 말하는 오만한 한국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제가 본 건 끊임없이 혁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런 첨단 기술들이 결코 젊은 세대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만난 할머니처럼 어르신들도 자연스럽게 디지털 생활을 즐기고 계셨으니까요. 노트북을 펼쳐 오늘 하루 동안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게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구나.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걸 구상하고 연구하는 단계라면 한국은 이미 이것들을 일상에서 구현하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 PBS 본사에 간단한 이메일을 보냈어요. 마이크, 우리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벤코리아 운동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창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서울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드디어 방콕에 도착했어요. 습한 공기가 터널처럼 긴 입국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인천공항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어요. 로봇 안내원도 자동 출입국 심사대도 없었죠. 대신 긴 줄과 느린 처리 속도, 그리고 지친 표정의 직원들만이 있었어요. 숙소로 가는 길은 더 큰 충격이었어요. 신기하게도 택시기사님은 구글맵도 내비게이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비게이션은 가끔 엉뚱한 길로 안내하거든요. 기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죠. 서울의 AI 기반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현지 가이드의 추천으로 통로 지역에 있는 한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이곳은 태국 IT 업계 종사자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서울과는 달랐어요. 테이블마다 노트북을 펼쳐놓은 사람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혹시 미국에서 오셨나요? 옆 테이블에 있던 젊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자신을 뉴트라고 소개한 그는 방콕의 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개발자였어요. 요즘 외국 기자들이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요. 얼마 전에도 BBC 팀이 다녀갔거든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태국의 IT 산업 현실로 흘러갔어요. 뉴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우리 회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직원들 대부분이 메스암페타민에 의존하고 있어요. 야근이 너무 많아서 그걸 안 하면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도 하나둘씩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한 여성 개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저는 방콕 최고의 IT 대학을 나왔어요. 하지만 배운 내용은 전부 구식이에요. 실제 현장에서는 쓸모가 없죠. 한국의 대학들은 AI와 빅데이터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아직도 기초 프로그래밍만 배워요. 우리 회사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성이 말을 건넸어요. 자신을 P라고만 소개한 그는 태국의 대형 IT 기업 임원이었죠. 매년 수백 명의 개발자를 뽑지만 실력 있는 인재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경쟁력 있는 인재들은 이미 모두 한국이나 싱가포르로 떠났죠.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정부의 부패 문제였어요. 작년에 저희 스타트업이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어요. 한 창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서 지원금의 30%를 요구하더라고요. 거절했더니 각종 불이익을 당했죠. 결국 회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레스토랑 한쪽에서는 젊은 개발자들이 모여 앉아 한국의 IT 회사 채용 공고를 보고 있었어요. 여기 봐요. 네이버는 신입 개발자 연봉이 5천만 원이 넘는데 방콕에서는 고작 1천만 원도 안 돼요. 게다가 한국은 초과 근무 수당도 제대로 주고 건강보험도 됩니다. 부러움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사실 벤코리아 운동이 시작된 건 우리의 무능함 때문이에요. 피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발전하지 못해서죠.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뒤처졌죠. 자정이 다가올 무렵 한 여성 개발자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약 부패 그리고 낙후된 시스템. 이런 문제들은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해결하려 하지 않아요.
그저 눈 감고 있죠. 방콕의 밤거리를 걸으며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곱씹어봤어요.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과는 달리 이곳의 밤거리는 어둡고 침울했어요. 길가의 노점상들 사이로 보이는 첨단 빌딩들이 마치 허상처럼 느껴졌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는 아까 찍은 인터뷰 영상들이 가득했죠. 그들의 눈빛에서 보았던 절망감,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작은 희망까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걸 다큐멘터리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태국의 IT 산업이 처한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붕괴, 미래의 상실, 그리고 젊은이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과정. 그 모든 것들이 벤코리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던 거죠. 방콕의 아침이 밝았어요. 어제 들었던 이야기들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저는 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트로 디지털 파크로 향했어요. 40층 높이의 첨단 건물이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죠. 멀리서 보면 정말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사라 씨. 이곳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장인 수파폰 씨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우리 센터는 태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작년에만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입주했죠.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사무실들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큰 의문을 품게 됐어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는 몇 개나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파폰 씨의 표정이 살짝 굳었죠. 글쎄요. 정확한 통계는. 그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입주 기업의 70% 이상이 페이퍼 컴퍼니였대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허울뿐인 회사들이었죠. 서울에서 봤던 광화문 스타트업 허브가 떠올랐어요. 그곳은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했고 젊은 창업자들의 열정이 넘쳐났죠. 하지만 이곳은 마치 영혼 없는 건물처럼 느껴졌어요.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공허함이 너무나 선명했죠. 이게 우리의 주력 상품입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가 자신들의 앱을 소개했어요. 음식 배달 플랫폼이었는데 인터페이스가 어딘가 낯이 익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국의 배달의 민족을 거의 그대로 복사한 거였어요.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능은 없나요? 제가 물었죠. 그는 잠시 당황하더니 우리는 현지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말을 돌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사무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돌아오는 시간이 다들 제각각이라는 거였어요. 업무 시간이 자유로운가 봐요. 제가 물었더니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귀띔해줬어요. 다들 부업이 있어요. 여기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되거든요. 오후에는 개발자 교육센터를 방문했어요. 퓨처 디지털 탤런트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어 있었죠. 우리는 매년 1000명의 개발자를 배출합니다. 센터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교실을 둘러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컴퓨터는 5년도 더 된 구형 모델들이었고 교재도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들이었죠. HTML과 CSS를 가르치고 있군요. 한 강의실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네, 우리의 주력 커리큘럼이에요. 강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저는 말을 잃었어요. 서울에서 본 코딩 학원들이 떠올랐거든요. 그곳에서는 이미 초등학생들이 AI를 배우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자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무실 한켠에 모여 앉은 직원들이 수상한 약물을 나누는 모습이었죠. 야간 근무할 때 필수품이에요. 한 직원이 무덤덤하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없이는 버틸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본 건강한 야근 문화. 갓 떠올라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밤늦게 옥상 정원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는 이곳의 보안 담당자였죠. 저도 원래는 개발자였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3년 전만 해도 이곳이 태국의 미래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매일 밤 이 건물을 지키면서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콕의 한 대학을 찾았어요. IT학과 교수님과의 인터뷰 약속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30년 경력의 교수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졸업하자마자 해외로 떠나요. 태국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의 연구실 책장에는 10년 전 교과서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어요. 새 교재를 사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요. 정부 지원금은 해마다 줄어들고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을 울렸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본 최첨단 AI 연구소가 떠올랐거든요. 캠퍼스를 돌아보는 동안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학생들은 낡은 컴퓨터로 수업을 들어야 했고 인터넷도 자주 끊겼죠. 한국 대학처럼 되고 싶어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거기는 삼성,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대학과 협력해서 최신 기술을 가르친다면서요? 오후에는 태국 정부의 디지털경제진흥원을 방문했어요. 화려한 회의실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저를 맞이했죠. 우리는 태국 4.0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성과를 물어보자 대부분 검토 중이라는 답변뿐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우연히 주차장에서 한 직원을 만났어요. 저기 임원들 차 보이시죠? 그가 소근거리며 말했어요. 다들 올해 새로 산 거예요. 디지털 전환 예산으로요. 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서울시청에서 만난 공무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하루 종일의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우연히 한국 뉴스를 보게 됐어요. 한국 기업이 6G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죠. 그 순간 택시기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4G가 안 터지는데.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호텔방에서 오늘 하루 동안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다른 한 나라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죠. 그리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어요. PBS 편집실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예요. 수백 시간의 촬영 분량을 보면서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요. 처음 이 다큐멘터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벤코리아 운동의 이면을 파헤치는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건 두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다르게 흘러가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됐어요. 사라, 이건 정말 대단한 작품이 될 것 같아. 마이크가 첫 편집본을 보고 말했어요. 하지만 방송 나가면 태국 측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야.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제가 방콕에서 만났던 젊은 개발자의 모습이에요. 그는 결국 한국의 IT 기업에 취직해서 떠나기로 했대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곳에 남아있다간 저도 마약에 빠지게 될 것 같아요. 그의 마지막 인터뷰가 내내 머릿속을 맴돌아요. 방송이 나간 후 예상대로 태국에서는 거센 항의가 쏟아졌어요. 한국 편향적이다, 우리의 자존심을 훼손했다는 비난이 빗발쳤죠. 하지만 동시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른 반응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태국 대학생의 메일이었어요. 당신의 다큐멘터리는 우리에게 충격을 줬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여줬어요. 한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다큐멘터리로 저는 에미상 후보에 올랐어요. 하지만 제게 더 의미 있었던 건 이 작품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태국의 일부 대학들이 커리큘럼 개편을 시작했고 정부도 디지털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태국의 상황은 여전히 어둡기만 해요. 마약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젊은 인재들의 해외 유출은 계속되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는 태국의 한 IT 기업 CEO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변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 저는 한참 동안 답을 하지 못했어요. 변화는 쉽지 않죠.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들이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어쩌면 첫 번째 희망일지도 모르겠어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두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선택과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는 혁신을 선택했고
다른 나라는 안주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방송이 나가고 시간이 좀 지난 지금 태국 IT 산업의 현실은 더욱 뚜렷해졌어요. 기업들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지만 혁신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부분이 다른 나라의 서비스를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죠. 지난주에는 처음 만났던 유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는 싱가포르의 IT 기업으로 이직했대요. 태국의 IT 기업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에요. 개발자들의 처우도 나아지지 않았고 마약 문제는 더 심각해졌어요.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우려되는 건 교육 시스템이에요. 대학들은 여전히 10년 전 기술을 가르치고 있고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이 AI와 6G 기술을 선도하는 동안 태국은 아직도 기초적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PBS는 재계 후속 취재를 제안했어요. 태국의 IT 산업이 어떻게 회생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요. 하지만 저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시스템의 개혁 없이는 인재 유출도 기술 격차도 해결할 수 없을 테니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